아버지가 역적이라니요. 무슨 일이에요? 저 더러운 옷 좀 봐. 역적의 딸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역적의 딸에서 나라의 국모가 된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에는 대대로 충효로 이름난 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가장이었던 윤정국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병조 판서의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윤정국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고 임금께 충성을 다하며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는 청렴결백한 선비였습니다. 어느 날 지방 수령이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수레를 몰고 윤정국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정국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좋은 관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해마다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윤정국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받는 녹봉은 나라에서 백성을 위해 일하라고 주는 것이요. 그런데 어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그 직분을 저버릴 수 있겠소? 당장 돌아가시오. 다시는 이런 것을 들고 오지 마시오. 수령은 황급히 물러났고 이 소문은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윤정국을 칭송했습니다. 시장 거리에서는 이런 노래가 들렸습니다. 청백리 윤대감 나라의 기둥일세. 금은 보화 마다하고 백성만 생각하네. 장터의 아낙네들도 윤정국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대감님 같은 분이 진정한 어른이지. 저렇게 청렴한 분이 또 어디 있겠어? 맞아요. 우리 백성들을 위해 애쓰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정의 실세 박판서였습니다. 박판서는 권력욕이 강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아 사복을 채우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박판서의 집에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의 창고에는 백성들의 고혈로 모은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윤정국은 조정에서 여러 차례 박판서의 비리를 탄핵했습니다. 어느 날 조회에서 윤정국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박판서가 지방 수령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사옵니다. 이를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박판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이옵니다. 윤정국은 신을 모함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윤정국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수령들이 박판서에게 보낸 예물 목록, 뇌물을 받은 날짜와 금액, 그 대가로 관직을 얻은 사람들의 명단까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박판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술렁였습니다. 윤정국의 말이 사실인 것 같소. 박판서가 할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사실이 분명하오. 그날 조회가 끝난 뒤 박판서는 혼자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정국, 너를 반드시 제거하고야 말겠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망신시켰으니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아니, 너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어주마. 윤정국에게는 슬아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채영이었습니다. 채영은 1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총명하고 착했습니다. 큰 눈망울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고 웃는 모습은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며 효도하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윤정국 부부는 채영을 무척 아꼈습니다. 저녁이면 윤정국은 채영을 무릎에 앉히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아버지와 딸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채영아, 이 구절을 읽어보거라.
는,를 이루고 은을 이룬다. 무슨 뜻인지 아느냐? 군자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소인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렇다. 잘 알고 있구나. 채영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허망한 것이다. 오직 바른 마음만이 영원하단다.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바르게 살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겠어요. 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윤정국은 채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착한 딸. 아비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이 가르침만큼은 꼭 기억하거라. 이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것이란다. 그날 밤 윤정국은 작은 옥패를 꺼내 채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옥패는 맑은 비취색으로 빛났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윤씨 가문의 가보란다.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께 물려받으셨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았지. 대대로 내려오는 것인데 언젠가 내가 물려받을 것이다. 이 옥패를 보면 아비를 생각하거라. 이거 정말 예뻐요, 아버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여요. 채영은 옥패를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습니다. 옥패에는 윤자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옥패는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채영아, 이 옥패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란다. 우리 가문의 정신이 담긴 것이지. 청렴과 충성,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단다. 저도 아버지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래요. 윤정국은 채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채영에게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윤정국은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채영과 함께하는 마지막 평온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해시태그 제1장 영모의 누명.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박판서는 마침내 윤정국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가을밤 박판서는 신복들을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어두운 밀실에서 촛불을 켜놓고 그들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윤정국 때문에 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 전하께서도 윤정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 이대로는 안 돼요. 저자를 제거해야 하오. 신복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감 윤정국은 청백리로 소문이 자자한데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모두 그를 따르지 않습니까? 박판서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방법이 있어. 영모의 누명을 씌우는 거요. 아무리 청백리라도 역적의 죄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요. 그러면 윤정국은 물론이고 그 집안까지 완전히 몰락할 것이요. 영모라니요?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 허허, 그것은 만들면 되지 않소. 내게 좋은 계획이 있어. 박판서는 며칠 밤을 세워가며 치밀한 계략을 짰습니다. 그는 먼저 위조에 능한 서리를 불러들였습니다. 너는 필체를 흉내내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들었다. 이 윤정국의 글씨를 보고 똑같이 써낼 수 있겠느냐? 서리는 윤정국이 쓴 상소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감 며칠만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일주일 안에 완성하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다.
만약 누설되면 너와 내 가족 모두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 서리는 며칠 동안 윤정국의 필체를 연구했습니다. 획의 굵기, 글자의 크기, 띄어쓰기까지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박판서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역모를 계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박판서는 완성된 편지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군. 이것이면 충분하다. 다음으로 박판서는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하급 관리 가난한 백성, 전과가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만 하면 큰 돈을 주겠다. 증언을 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시킨 대로만 말하면 된다. 알겠느냐? 예, 대감. 명심하겠습니다. 박판서는 그들에게 은자를 나누어 주고 증언할 내용을 외우게 했습니다. 윤정국이 밤중에 수상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역모를 의논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 무기를 몰래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 등등. 모두 거짓이었지만 박판서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박판서는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회가 시작되고 신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박판서가 나섰습니다. 폐하 신에게 급히 아뢰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판서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폐하 병조판서 윤정국이 역모를 꾀하고 있사옵니다.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사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윤정국이 역모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청백리로 이름난 윤정국이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임금도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윤정국이 역모를 꾀한다니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그는 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아니더냐? 박판서는 미리 준비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윤정국이 직접 쓴 편지이옵니다. 역모를 함께 도모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사옵니다. 박판서는 위조한 편지를 임금께 올렸습니다. 임금이 편지를 읽는 동안 박판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이 여러 증인들이 윤정국이 역모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옵니다. 밤중에 수상한 자들과 모의를 하고 무기를 몰래 준비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옵니다. 당장 불러들여 문초해야 하옵니다. 임금은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필체는 분명 윤정국의 것 같았습니다.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정녕 윤정국이 쓴 것이란 말이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신이 직접 확인했사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박판서의 편에 선 신하들이 소리쳤습니다. 역적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윤정국을 당장 잡아들이소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역적을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윤정국을 믿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분명 모함이옵니다. 윤정국은 평생 충성을 다한 신하이옵니다. 증거를 더 확인해야 하옵니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임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소 윤정국의 충성을 믿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 보였습니다. 결국 임금은 마지못해 명을 내렸습니다. 윤정국을 의금부에 가두고 조사하라.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날 저녁 의금부 나졸들이 윤정국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윤정국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나졸들이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째서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요? 나졸의 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모의 죄로 대감을 잡아들이라는 전하의 명이요. 순순히 따라오시오. 영모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는 평생 임금님께 충성을 다했소.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모함이요. 하지만 나졸들은 윤정국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윤정국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채영과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채영은 아버지가 나졸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나졸들은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어머니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채영이 달려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윤정국은 딸과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나는 결백하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오. 채영이를 잘 부탁하오. 윤정국은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윤정국의 집에는 통곡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며칠간 혹독한 문초가 이어졌습니다. 박판서가 준비한 거짓 증인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윤정국이 밤중에 수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모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도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윤정국이 왕위를 빼앗겠다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윤정국이 무기를 몰래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과 칼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윤정국은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이요. 나는 영모 따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것은 간신의 모함이요. 박판서의 짓이 분명하오. 하지만 증거와 증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금부 당상은 윤정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거짓이라 하겠소? 솔직히 자백하시오. 나는 결백하오. 결백하다고. 박판서는 더욱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옥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지시했습니다. 윤정국을 혹독하게 다루어라.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다. 옥리들은 윤정국을 고문했습니다. 먼저 곤장을 쳤습니다. 20대, 30대, 40대. 윤정국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살점이 찢어졌습니다. 윤정국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다음에는 물고문을 했습니다. 윤정국의 입에 물을 계속 부어 넣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컥, 컥. 그래도 윤정국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엽적이 아니요. 나는 충신이요. 며칠 동안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윤정국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멍이 온몸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정국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임금은 윤정국의 과거 공로를 생각해 유배형으로 감했습니다. 윤정국을 함경도 온성으로 유배 보내라. 종신토록 그곳에서 지내게 하라. 유배기를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윤정국의 집 앞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억울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은 압니다. 대감님은 절대 역적이 아니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누명이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옵니다. 대감님을 풀어주소서. 대감님은 충신이옵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국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정국은 손발에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진 채 유배수레에 실렸습니다. 쇠사슬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죄인을 상징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인이 달려와 수레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이 무심합니다. 하늘이. 여보, 울지 마시오. 나를 믿소. 나는 결백하오. 하늘은 알고 땅은 아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그때까지 채영을 잘 부탁하오. 우리 딸을 잘 돌봐주시오. 채영도 달려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를 두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흑흑. 윤정국은 채영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손으로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채영아, 이것을 받아라. 윤정국은 옥패를 채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옥패는 윤정국의 손때가 묻어 따뜻했습니다. 채영은 옥패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윤정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영아, 이것은 우리 윤씨 가문의 가보다. 아비가 비록 역적의 누명을 쓰고 떠나지만 하늘은 알고 땅은 안다. 아비는 결백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이 옥패를 간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살아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남을 원망하지 말고 착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사라지지만 바른 마음만은 영원하단다. 그것을 잊지 말거라. 네. 네, 아버지. 흑흑.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어요. 꼭 바르게 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채영은 옥패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국은 마지막으로 채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착하구나, 내 딸. 건강하게 자라다오. 아비는 언제나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길을 걷거라. 그것이 아비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유배 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채영의 귀에 울렸습니다. 채영과 어머니는 수레가 저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님,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대감님의 억울함이 반드시 풀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배 수레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수레가 완전히 사라지자 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채영이 아버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유배지는 함경도 끝 변방 온성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성까지는 1000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걸려 도착한 온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칼바람이 불어 살을 애는 듯 했고 여름이면 모기떼가 들끓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윤정국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박판서는 유배지에까지 손을 썼습니다. 그는 온성 현감에게 은밀히 서신을 보냈습니다. 윤정국을 편히 두지 마시오. 가능한 한 고생을 시키시오. 그자가 편히 지내는 것을 원치 않소. 현감은 박판서의 뜻을 받들어 윤정국을 모진 대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윤정국에게는 얇은 무명옷 한 벌만 주어졌습니다. 방에는 불도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먹을 것도 하루에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윤정국은 매일같이 힘든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나무를 하고 돌을 나르고 땅을 파야 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손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었고 등에는 채찍 자국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윤정국은 추운 방에서 떨며 한양에 있을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채영의 웃는 얼굴,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채영아, 내 딸, 잘 지내고 있느냐? 아비의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살아라. 여보, 우리 딸을 잘 부탁하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윤정국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의금부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과 혹독한 추위, 굶주림이 겹쳐 병이 들었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고 피를 토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윤정국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았습니다. 채영아, 미안하구나. 아비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길이다. 아비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다. 윤정국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나이 52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타양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조차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온성의 차가운 땅에 묻혔습니다. 무덤 앞에는 초라한 비석 하나만이 세워졌습니다. 한 달 뒤 한양의 윤정국 집에 부음이 전해졌습니다. 관아의 하인이 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배인 윤정국이 온성에서 병으로 사망했소. 채영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니, 안 돼. 여보, 여보. 당신이 그렇게 가시면 저는 어찌 삽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당신을 제가 어찌 혼자 살아간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하루 종일 통곡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채영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밥을 드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채영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돌봐줘야 하는데 어미는 더 이상 힘이 없구나. 며칠 뒤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이었습니다. 채영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두고 먼저 가는구나. 아비를 따라가야겠구나. 바르게 살 거라. 우리 딸.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채영은 어머니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의 어린 채영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채영은 부모의 시신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두고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흑흑.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피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윤정국을 따르던 사람들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외면했습니다. 채영은 홀로 간소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손으로 부모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삽질을 하느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꼭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요. 약속드려요. 흑흑. 장례를 치른 뒤 집은 관가에 몰수되었습니다. 역적의 재산은 모두 나라에 귀속된다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이 와서 집안의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책도 가구도 옷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채영은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품속의 옥패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린 채영은 거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채영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역적의 딸과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으며 지나갔습니다. 저것 봐라. 역적의 딸이 거리에 나앉았구나. 쯧쯧. 아비가 역모를 꾀하더니 결국 적골이 됐군. 채영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슬펐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했습니다. 그날따라 차가운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채영의 몸은 금세 비에 젖었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두고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채영은 밤새도록 거리에서 떨었습니다. 비에 젖은 몸은 추웠고 배는 고팠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윤정국의 먼 친척인 윤상규였습니다. 그는 채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채영아, 일어나거라.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거리에 있으면 얼어 죽을 것이다. 숙부님. 채영은 희망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의지할 곳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 것이라는 것을. 윤상규는 겉으로는 채영을 거둔 착한 친척으로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어찌 외면하겠소. 피부치인데 당연히 거두어야지. 사람들은 윤상규를 칭찬했습니다. 윤상규 어른은 인정이 많으시군요. 역적의 딸을 거두다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하지만 윤상규의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윤상규의 부인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역적의 딸을 집에 두는 것조차 싫어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채영이 윤상규의 집에 도착한 첫날 밤 부인은 채영을 불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채영아, 잘 들어라. 너는 역적의 딸이다. 우리가 너를 거두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이니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일부터 일을 해라.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라. 알겠느냐? 네. 숙모님. 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살의 어린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지만 채영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낼 곳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채영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하늘이 어두울 때 채영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춥다. 하지만 일어나야 해. 채영은 떨면서도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당을 쓸어야 했습니다. 밤새 떨어진 낙엽과 먼지를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마당 구석구석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우물은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은 어린 채영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거워. 하지만 참아야 해. 물동이가 흔들릴 때마다 물이 흘러내려 옷이 젖었습니다. 겨울에는 젖은 옷이 얼어붙어 더욱 추웠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지만 동시에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집까지 나르고 다시 우물로 가서 또 물을 길어왔습니다. 하루에 5번은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피가 났지만 채영은 계속 물을 길었습니다. 물을 길어온 뒤에는 부엌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장작을 쪼개고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났습니다. 눈이 아파. 기침도 나와. 컥컥. 채영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밥을 짓고 상을 차렸습니다. 윤상규의 부인과 그녀의 친딸 둘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흰 쌀밥과 여러 가지 반찬이 놓였습니다. 생선구이, 나물, 김치, 된장찌개까지 푸짐했습니다. 채영은 한쪽에 서서 그들이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다 먹고 난 뒤에야 채영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식은 밥과 국물이 채영의 몫이었습니다. 때로는 밥도 남지 않아 미숫가루 한 숟가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이것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버지, 저는 이렇게라도 견디고 있어요. 채영은 식은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배고픔을 달랠 수는 있었습니다. 낮에는 더 많은 일이 기다렸습니다.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손이 시려워 감각이 없었습니다. 물에 담근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워. 감각이 없어. 하지만 채영은 계속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붉게 부어올랐고 피부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퉁퉁 부었습니다. 빨래를 마치면 방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윤상규 부부의 방, 친딸들의 방, 모든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10살 아이의 힘으로 장작을 패는 것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도끼를 들어올리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무거워. 채영은 온 힘을 다해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눈물을 삼키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다시 밥을 짓고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녁을 먹는 동안 채영은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는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윤상규의 부인은 채영을 볼 때마다 핀잔을 주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 빨래 좀 봐라. 얼룩이 다 남았잖아. 죄송합니다, 숙모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하긴. 역적의 딸 주제에 밥이나 축내고 빨리 다시 빨아. 채영은 눈물을 훔치고 다시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다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친딸들도 채영을 무시했습니다. 채영아, 내 방 청소 똑바로 해. 먼지가 남았잖아. 채영아, 내 옷 빨래 다시 해. 깨끗하지 않아. 채영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살아라. 남을 원망하지 마라. 밤이 되면 식구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지만 채영은 광 한쪽에서 자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칼바람이 광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불도 없이 얇은 멍석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채영은 몸을 웅크리고 떨었습니다. 손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었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낮에 먹은 식은 밥 한 공기로는 어린 몸을 지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채영은 12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또래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든 일만 하다 보니 키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강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늘 되새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살아라. 채영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윤상규의 부인이 심하게 대해도 참았습니다. 친딸들이 괴롭혀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다만 밤이면 품속의 옥패를 꺼내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패는 채영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견디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참고 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릴게요. 채영이 15살이 되던 해 윤상규의 집안에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 윤상규가 장사에 손을 댔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윤상규는 친구의 꿰매 빠져 무리한 장사를 했고 결국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집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윤상규, 돈을 갚아. 당장 갚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소.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면 집을 빼앗겠소. 윤상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집안의 세간을 팔아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빚을 갚을 길이 없구나. 그때 윤상규의 부인이 채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음흉한 빛이 서렸습니다.
여보, 저 계집아이를 팔면 어떻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나이도 이제 15이니 기생집에 팔 수 있어요. 들으니 기생집 주인이 얼굴 좋은 계집아이에게는 꽤 많은 돈을 준다더군요. 저 아이가 비록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팔면 은자 몇 냥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윤상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요. 어차피 역적의 딸이니 우리 집에 계속 둘 수도 없고, 그 아이를 팔면 빚을 갚을 수 있겠소. 며칠 뒤 기생집 주인이 윤상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뚱뚱한 몸에 기름진 얼굴을 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채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곱군요. 몸은 좀 말랐지만 잘 먹이면 괜찮을 것 같소. 좋습니다. 은자 30냥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흔쾌히 그리하겠습니다. 윤상규는 기뻐하며 돈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생집에 팔린다는 것은 평생 천한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채영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숙부님, 제발 저를 팔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발요. 닥쳐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입을 여느냐. 윤상규의 부인이 채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채영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역적의 딸 주제에 감히 항변을 하느냐. 내가 여기서 먹고 자며 산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채영은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쳐야 해.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채영은 조용히 광문을 열었습니다. 품속에는 아버지의 옥패만 간직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아니, 가져갈 것도 없었습니다. 채영은 맨발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발바닥은 돌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하, 하. 채영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커다란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도 추위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채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채영은 옥패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살라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살아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채영은 산을 내려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이틀을 굶은 상태였습니다. 어지러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채영은 한 주막 앞에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혹시 일을 시켜주실 수 없으신지요? 밥 한 끼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주막 주인은 채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록 옷은 누추했지만 맑은 눈빛과 단정한 말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이는 몇이냐? 15이옵니다. 그래, 설거지를 해라. 대신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주겠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면 당장 쫓아낼 것이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영은 그날부터 주막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릇을 닦고 마루를 닦고 손님상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윤상규의 집보다는 나았습니다. 주막 주인은 심술궂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의 아들이 채영을 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살 정도 되는 건달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채영을 볼 때마다 음흉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채영이 자는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채영은 잠들어 있다가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쉿, 조용히 해. 이리 와봐라. 내가 예뻐해 주마. 청년이 채영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채영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인연이 얌전히 있으면 좋은 걸 주겠다고. 채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문을 향해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자 주막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청년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은 채영을 나무랐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유혹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아들이 내 방에 갈 리가 없지. 아닙니다. 제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먼저. 거짓말 마라. 계집년이 주제도 모르고. 당장 나가. 내일 아침까지 썩 꺼지지 못할까. 채영은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한밤중에 다시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이후로도 채영은 여러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빨래를 하고 어느 집에서는 밭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채영이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역적 윤정국의 딸이래. 뭐? 영모를 꾀한 그 윤정국? 그럼 우리 집에 둘 수 없지. 불길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빨리 내보내야 해. 채영은 또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돌을 던지며 쫓아냈습니다. 썩 꺼져. 역적의 딸 같으니. 우리 마을에 불행을 가져올 것 같아. 채영은 돌을 피하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채영은 18이 되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떠돌아다녔지만 채영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도 넉넉지 않지만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지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끼니를 나눠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다, 아가씨. 하늘이 내 착한 마음을 알 것이다. 어느 날 채영은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를 해서 팔며 근근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따뜻했습니다. 채영의 과거를 알고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채영아, 힘들지?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거라. 고맙습니다, 할머니. 뭘? 우리도 다들 어렵게 사는데 서로 도와야지. 채영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채영에게 또 다른 시련과 동시에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채영이 산골 마을에서 살아간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채영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가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이 해야 해.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시니까. 오후가 되자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긴 눈발이었지만 곧 폭설로 변했습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큰일이다. 빨리 내려가야 해. 채영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눈보라가 너무 심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뒤덮였고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영은 겁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는 얼어 죽을 수도 있어.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채영의 몸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눈 속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옷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좋은 옷이었지만 눈보라 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채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노파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채영은 노파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노파의 몸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분명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채영은 자신이 입고 있던 쓰개치마를 벗었습니다. 그것은 채영이 가진 유일한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채영은 그 쓰개치마를 노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덮으세요. 그리고는 노파를 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채영은 노파를 꼭 껴안고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눈보라는 계속 몰아쳤고 추위는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추워. 하지만 참아야 해. 이 할머니를 살려야 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채영은 노파를 안은 채 밤을 지샜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노파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거 맞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맞는 거죠? 동이 틀 무렵 노파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노파는 자신을 안고 있는 채영을 보았습니다. 아가씨, 고맙구나.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할머니, 정신을 차리셨네요. 괜찮으세요? 추운데. 내가 날 밤새 지켜준 거냐? 네, 할머니. 제가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채영은 노파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파는 힘없이 채영에게 기댔습니다. 채영은 노파를 부축하며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눈이 쌓여 길이 험했지만 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내려가자 마침 노파를 찾던 일행들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관리들과 궁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파를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마, 마마,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마마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영은 마마라는 호칭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누구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채영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은혜를 갚고 싶구나. 채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할머니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채영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관리들이 채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노파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보내주거라. 저 아이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채영은 눈 쌓인 산길을 따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채영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다름 아닌 대왕대비 마마였습니다. 요양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수행원들과 떨어져 조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채영이 노파를 구하는 과정에서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던 아버지의 유품인 옥패가 눈 속에 떨어진 것도 몰랐습니다. 채영이 노파를 안고 뒹굴 때 옥패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대왕대비는 일행과 함께 궁으로 돌아가기 전 그곳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시녀 하나가 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마마, 이것을 보시옵소서. 시녀가 옥패를 꺼내 대왕대비께 올렸습니다. 옥패는 맑은 비취색으로 빛났고 윤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왕대비는 옥패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윤씨 가문의 것이로구나. 저 아가씨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하다. 은인을 찾아야 한다. 마마, 그 아가씨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찾겠습니까? 옥패에 윤씨 성이 새겨져 있으니 윤씨 가문 처자를 찾으면 될 것이다. 대왕대비는 옥패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은인을 찾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마침 왕세자의 간택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 간택을 이용하면 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왕대비는 결심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대왕대비는 생명의 은인을 찾으려 했으나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옥패가 있었습니다. 옥패에는 윤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왕대비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마침 왕세자의 간택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씨 가문의 처자들을 모두 간택에 참여시키면 그 중에 은인이 있을 것이다. 대왕대비는 왕을 불러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의 간택에 대해 아뢰고자 하옵니다. 어머마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번 간택에는 윤씨 가문의 처자들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하시옵소서. 왕은 의아해했습니다. 윤씨 가문이라. 많은 윤씨 가문이 있는데 모두 포함시키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윤씨성을 가진 처자라면 모두 간택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간택은 양반 가문의 규수들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왕대비의 뜻이 확고했고 왕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어머마마. 그리하겠사옵니다. 며칠 뒤 왕의 교지가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윤씨 가문의 처자로 나이 18에서 20 자는 모두 간택에 참여하라. 이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씨 가문만 간택에 참여한다니 이상한 일이로군. 대왕대비 마마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신 모양이야. 박판서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박판서의 부인이 바로 윤씨 성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들에게는 딸명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 이것은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명희를 세자빈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다. 박판서의 딸 명희는 19살로 미모는 뛰어났으나 교만하고 음흉했습니다. 박판서는 명희를 불러 말했습니다. 명희야, 이번 간택에서 반드시 세자빈이 되어야 한다. 내가 세자빈이 되면 우리 집안의 권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세자빈이 될 거예요. 박명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집안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택 대상에 역적 윤정국의 딸 채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판서는 신복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채영이라는 계집애가 궁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라. 명심하겠습니다, 대감. 제8장 험난한 입궁. 산골 마을에도 왕의 교지가 나붙었습니다. 채영이 머물던 집에 할머니가 장터에 다녀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채영아, 글쎄 나라에서 윤씨 성을 가진 처녀들은 모두 간택에 참여하라는구나. 너도 윤씨가 아니냐? 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죄인의 딸입니다. 감히 대궐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혹시 아니? 내가 가서 좋은 일이라도 생길지. 채영은 망설였습니다. 왕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버지의 옥패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옥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대궐에 가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채영은 결심했습니다. 간택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내어준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보찜을 쌌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 은혜를 갚겠습니다. 채영은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박판서가 보낸 자객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무악재 고개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어디 가는 계집이냐? 성이 무엇이냐? 채영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채영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저는 이씨이옵니다. 친척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씨? 거짓말 마라. 생김새를 보니 딱 그년이구나. 사내 하나가 채영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대낮에 무슨 짓이냐? 지나가던 장사꾼 무리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예전 채영이 주막에서 일할 때 밥을 챙겨주었던 보부상들이었습니다. 저 아가씨는 그때 그 착한 아가씨 아니냐? 보부상들은 지게 작대기를 들고 사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가씨, 어서 도망가시오. 우리가 막겠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채영은 보부상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자객들을 따돌리고 샛길로 빠져나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밤새 걸어 간택 마감 시각 직전에 간신히 대궐 문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옷은 흑투성이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대궐 안은 전국에서 모인 윤씨 처녀들로 가득했습니다. 비단옷에 화려한 놀이개를 한 양반과 규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무명옷을 입고 초라한 행색을 한 채영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 저 아이 좀 봐. 거짓골을 하고 왔네. 쯧쯧, 저런 행색으로 간택이라니. 주제도 모르지. 처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중에는 박판서의 딸 명희가 있었습니다. 명희는 채영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윤정국의 딸 채영이구나. 아직도 살아있었니? 역적의 딸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역적의 딸이라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채영은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명희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드디어 대왕 대비와 왕비가 참석한 가운데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녀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왕 대비는 처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채영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채영이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대왕 대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왕 대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보라 치던 산속에서 자신을 살려낸 그 맑은 눈망울,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왕 대비는 내색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윤채영이라 하옵니다. 아비는 누구냐?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전 병조 판서 윤정국이옵니다. 뭐라? 윤정국?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판서가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 계집은 역적 윤정국의 딸이옵니다. 당장 끌어내야 하옵니다. 어찌 역적의 핏줄을 신성한 간택 자리에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옳소. 당장 내치소서. 박 판서의 추종자들이 동조했습니다. 왕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대왕 대비가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비취 옥패였습니다. 이 옥패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채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옥패였습니다. 그것은 박명희가 눈치 빠르게 나섰습니다. 마마, 그것은 제 것이옵니다. 제가 잃어버린 옥패입니다. 명희는 옥패가 귀해 보이자 욕심이 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왕 대비는 차가운 눈으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옥패 뒷면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지 말해보거라. 그것은. 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뒷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씨 가문의 가보이니 윤자가 아니옵니까? 그것은 앞면이다. 뒷면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명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채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청렴과 애민.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왕 대비가 옥패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채영의 말대로 이라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정국이 직접 새겨 넣은 가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다. 지난 겨울 함경도 산속에서 자신의 쓰개치마를 벗어 얼어 죽어가던 노파를 구해준 적이 있느냐? 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 있사옵니다. 할머니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대왕 대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채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노파다. 내가 나를 살렸다. 내가 입고 있던 그 쓰개 치마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역적의 딸이 대왕 대비의 생명의 은인이라니. 박판서는 당황하여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마, 하오나 저 아이는 역적의 딸입니다. 아무리 은인이라 해도 왕실의 법도를 어길 수는 없사옵니다. 대왕 대비는 박판서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이렇게 심성이 곱고 의로운 아이를 키운 아비가 과연 역적일 수 있겠느냐?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개는 개를 낳는 법이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의 아비가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다는 것이 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왕이 나섰습니다. 어머마마의 말씀이 일리가 있사옵니다. 과인도 윤정국을 아꼈으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오나 지금 생각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채영은 왕 앞에 엎드려 읍소했습니다. 전하, 아버지는 결백하십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셨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대왕 대비는 왕에게 명했습니다. 주상,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세요. 털끝만큼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낱낱이 파헤치세요. 만약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면 그 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는 당시 증언했던 자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박판서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자 겁을 먹은 증인들이 하나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판서 대감께서 시키셨습니다. 돈을 줄 테니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위조 편지를 썼던 서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박판서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박판서가 내린 지시가 적힌 비밀 장부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판서가 윤정국 대감을 모함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적힌 서찰입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모두 밝히겠습니다. 증거가 명백해지자 박판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박판서 듣거라. 너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충신을 모함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너를 차명에 처하고 가산을 몰수한다. 그 딸 박명이 또한 간택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 관비로 삼을 것이다. 박판서 일가는 몰락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남을 짓밟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제11장 마이너스 왕비가 되다. 윤정국은 사후에 복권되어 영의정의 벼슬이 추서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양지 바른 곳으로 이장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부인과 합장되었습니다. 채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옥패를 무덤 앞에 내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해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채영의 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채영은 정식으로 왕세자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채영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한 것은 비단옷이 아니라 그녀의 기품 있는 눈빛과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혼례식 날 밤 세자는 채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빈궁, 그대가 겪은 고초를 들었소. 그대처럼 강인하고 어진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되어주어 참으로 감사하오. 앞으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오. 저하 부족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비가 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이 즉위하고 채영은 중전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채영은 궁궐의 화려한 생활에 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며 흉년이 들면 자신의 반찬 수를 줄이고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휼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없도록 신문고 제도를 정비하고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는 구휼기관을 늘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어진 왕비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우리 중전마마는 하늘이 내린 분이야. 역적의 딸이라는 누명을 쓰고도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되시다니 정말 대단해. 어느 날 중전 채영은 아버지의 옛 집터에 세워진 서당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군자는 의를 이루고 소인은 일을 이룬다. 채영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옥패는 여전히 맑은 비취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저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만 또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도 배웠습니다. 이 옥패에 담긴 뜻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채영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의 딸에서 나라의 국모가 된 채영,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전설처럼 전해지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올바른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